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성환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이시고 그리고 IEEE 펠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티 회장을 하셨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어, 이성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엄청난 그동안에 이제 엄청난 연구를 많은 좋은 실적을 내셨고요, 발표하셨고 오늘은 최근에 사이언스지 그리고 네이처지에 발표하신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성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성환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유 교수님?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먼저 이런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인공지능학회 앞에서는 처음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꼭지를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브레인에서 시냅스 학습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후반부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딥러닝 기술이 실세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의 예로 저희가 이제 한 3년 동안 연구를 했던 컬링 로봇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핵심 기술은 AI죠. 그런 경험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내용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를 했고, 시냅스 학습에 대한 내용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작년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한 1시간 이내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꼭지는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구 소개를 드리고 논문의 동기와 컨트리뷰션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화 가능한 뉴런 유닛,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이제 ENU라고 하는데요. Evolvable Neural Unit이라고 하는데 그 ENU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제안하는 ENU에 관련된 실험,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소개한 다음에 ENU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강화학습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연구의 내용을 소개를 드린다면,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학습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제안하는 학습 모델은 사람의 뇌 내부의 뉴런의 형태를 각각 작은 인공 뇌의 형태로 구현을 하고 이들끼리 융합을 해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미니 뇌는 인공적으로 수작업으로 디자인되지 않고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전체 네트워크는 좀 더 생물학적인 뉴런의 기능을 잘 모방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동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딥러닝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뇌를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모사하고 단지 수많은 연산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뇌를 살펴보면 뇌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복잡한 패턴은
수학적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양한 태스크를 훨씬 고속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은 게임 조작 방식과 약간의 숙달 과정을 거치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신경망에는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죠. 바둑을 학습한 알파고에게 자동차 게임을 학습시킨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매우 많은 네트워크 구성 및 학습의 변경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바둑 두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서 저희는 좀 더 생물학적 뉴런과 시냅스를 잘 모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공신경망은 전체 뇌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앞서 언급한 미니뇌는 뉴런과 시냅스 각각을 모방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에 맞춰 협력하며 학습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니뇌를 Evolvable Neural Unit, 즉 진화 가능한 뉴런 유닛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Gated Recurrent Unit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며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시냅스와 뉴런처럼 메모리를 내부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저희가 제안한 ENU가 어떤 식으로 IAF 모델을 모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IAF란 Integrate and Fire의 약자로서 뇌에 뉴런에서 관찰되는 Integrate and Fire 작동을 모사한 모델인데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모델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모델 또한 Fire 행동을 근사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 저희 ENU는 STDP, 소위 Spiking Timing Dependent Plasticity를 보입니다. STDP 또한 기존의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용어로서 뇌의 뉴런 사이 연결 강도를 조정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희 모델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에 설명드린 미니네 ENU를 활용해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미니네의 구조는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 디자인되었으며 각각의 미니네는 뉴런과 시냅스의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실험 환경은 T-메이즈, 즉 가상 환경에서 쥐가 미로에서 음식과 독을 경험을 통해 구분하는 실험입니다. 쥐는 미로에 대한 정보로 세 가지 색을 입력을 받는데요. 초록색과 빨간색과 회색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초록색은 음식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독을 나타내며 회색은 벽을 의미하는데 매 제너레이션마다 재학습됩니다. 네트워크는 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출력을 하고 따라서 ENU는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화 학습하게 됩니다. 본 결과는 네트워크와 T-메이즈 환경에서 진화할 때 강화 학습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록색인 음식을 먹고 빨간색일 독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며 원샷 학습의 형태인 한 번의 경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행동이 관찰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쥐는 미로를 탐색하다가 독을 먹게 됩니다. 독을 먹게 되면 쥐는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2라고 숫자 써진 그림이 있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쥐는 음식을 발견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쥐가 미로를 탐색하다가 독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전의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먹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음식을 탐색하게 됩니다. 또한 ENU의 출력을 관찰해 볼 때
우리의 가설과 같이 스파이킹 다이나믹스가 관찰이 되는데요. 본 그래프는 학습에 관련된 뉴런 스파이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정리를 드린다면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학적으로 모사된 인공신경망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실제 사람의 뇌와 매우 근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빠르게 학습 가능한 인공신경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러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고 네트워크의 크기나 용량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사실 이제 생물학적 영감을 받는 인공신경망의 새로운 방향을 저희가 제시했고 잠재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토픽은 AI 컬링 로봇 이슈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의 주제는 크게 컬링이라는 게 전략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개발한 AI 컬링 로봇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컬링에서 AI가 왜 이슈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관점을 실시간으로 게임의 상태를 인식하는 이슈, 그리고 전략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이슈,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컬링의 빙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어댑테이션하는 어댑티브 딥 뉴럴 네트워크 이슈,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컬링 로봇을 디자인하는 이슈로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는 스킵 로봇과 투구라는 드로우 로봇을 설명을 드리고 아이스 시트, 얼음 빙판 위에서의 트랙션 컨트롤 이슈가 왜 어려운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만든 로봇을 가지고 실 환경에서 빙판에서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실제로 저희가 컬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컬링 로봇을 컬리가 어떻게 프로토타이핑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집단의 선수들, 국가 상비군들, 국가 대표급들 선수들하고 게임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컬링을 얼음판 위에서 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지난번에 저희 이제 컬링 동계올림픽 하면서 여러분들이 컬링하고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컬링장이 시트가 길이가 42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길죠. 생각보다는. 폭이 약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팀이 게임을 하는데 한 팀의 선수가 4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퍼가 2명 있고 그다음에 드로어, 투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서 있고 결국은 여기서 투구를 하고 그 투구가 이상적으로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면은 실제로 스위퍼 2명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구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얼음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가지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일종의 속도와 방향을 커렉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위퍼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퍼 두 분이 소위 빗질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구자가 투구를 하고 이쪽이 이제 목적지에 건너편에 있는 목적지에 그 주장이 결국은 스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스킵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전략을 속도가 너무 빠르다랄까 방향을 좀 틀어랄까 그래서 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은 우리 팀이 한번 상대팀이 한번 우리 팀이 한번 상대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투구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투구가 끝났을 때 이 안에 서클 안에 가장 가까운데 누구의 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라는 걸 가지고 승부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 스톤이 가장 이 원의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우리 팀이 그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원래 오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오디오를 좀 이걸 켜줄 수 있나요? 소리가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소리가 아직 안 나나? 지금 오디오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디오를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오디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 뒤에서도 오디오가 안 나오겠네. 아, 그래요? 유 교수님 죄송한데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 그냥 진행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결국은 우리 편 스톤을 결국은 이 궤적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상대방 스톤을 밀어내고 또는 전략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공격에 대비해서 수비를 하면서 우리 돌을 밀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을 고려해서 돌을 밀어넣는, 그다음에 수비를 세우고, 그 결국은 하우스 앞에 수비수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컬링 로봇이 이제 컬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 컬리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스킵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스킵이 일종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서 이쪽 반 정도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왜냐면 왜 반을 내려다보냐면 42m 거리면 실제 건너편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끝에는 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21m를 조금 넘게 커버하도록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실제 경기가 실행되면 실시간으로 스톤들의 위치, 그다음에 스톤이 투구됐을 때 궤적,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일종의 컴퓨터 비전이 그 무빙 패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매 시간에 대해서 게임의 스테이터스가 결정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최적의 수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략을 생성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바둑으로 본다면 이제 알파고 시스템 얘기에 3번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트래티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멀 스트래티지 플래닝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최적의 수를 계산해서 어떤 수를 어떤 수라는 건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그 컬이라고 하죠.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회전을 주어서 투구하라는 명령을 로봇에 보내주게 됩니다. 무선으로. 그럼 드로우 로봇은 그걸 받아서 결국은 최적의 스트래티지에 맞게끔 투구 동작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걸 상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상태에서는 현재 게임의 스테이터스를 로봇의 비전 헤드에 있는 그 비전을 이용해서 폰들의 궤적과 여러 가지 모션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컬리 안에 전략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스트래티지를 확립하게 됩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생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 게임이 다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이길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최적의 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전략을 잘 생성했어도 빙판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그 아이스 리딩이라고 이 학문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컬링 선수들은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 녹아서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게 되면은 그만큼 더 강하게 스톤을 던져야 되고, 녹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세게 던지면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 팀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정교하게 아이스의 환경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는 어댑테이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최적의 전략이 아이스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해서 어댑테이션해서 만들어진다면 드로우 로봇이 그 스톤을 투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투구 로봇과 그 스킵 로봇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헤드 부분에 헤드는 이게 이제 높이가 약 1.8m, 사람이 키만 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사람하고 좀 유사하게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로봇이 이 헤드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제 하단부에도 카메라가 왜 있냐면 하단부에는 호그 라인이라고 일정 부분 저희가 한 10m 지나다 보면 투구선이 있습니다. 투구선을 넘어서 투구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투구선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호그 라인 디텍션을 위해서 바텀 카메라를 저희가 이 로봇의 하단부에 붙이고 있고요. 상단부에는 2개의 어퍼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먼 거리를 보는 법과 가까이를 보는 법, 이 2가지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로봇에 총 3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비디오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시 그 게임의 상황이 인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달리가면 이 시점에서 호그라인에서 릴리스를 하고 스톤을 릴리스를 해야 되거든요. 호그라인을 인식을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실격을 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텀 라인에는 카메라가 호그라인을 디텍션하고 결국은 이제 어퍼 헤드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저 상대방 쪽에 저기 우리 목적지에 상대방 스톤들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스위핑 로봇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 로봇과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시스템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국가 대표급 경기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만드는 게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 컬링 대회는 국가대표끼리 경기를 기록은 하는데 이 기록이 디지털라이즈가 안 돼 있고 PDF 파일로 그냥 생으로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약 한 2,200경기 정도를 데이터를 한 5년 동안 데이터를 세계 컬링 연맹에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샷으로 한다면 한 26만 샷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26만 샷을 이 2,000개 게임에서 일일이 분리해서 반자동으로 잘라서 게임의 그 결과를 과정을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컬링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략 생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막상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경기 수행 부분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략 생성 부분을 좀 더 알고리즘이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전략 생성 부분은 첫째, 전략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생성할 수 있는 투헤드 DNN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포게이션 이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N 팔러시 네트워크 기반으로 저희는 노드를 셀렉션하고 밸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최적의 컬링 전략을 생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막상 인공지능의 경기 수행 모델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컬링이 거의 40m가 넘는 42m 거리에서 스톤을 빙판에 이제 미끄러뜨리는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계속 녹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제대로 경기 수행을 위해서는 전략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아무리 잘 세운들 빙판이 계속 바뀌면 결국은 최적의 전략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컬링 경기를 하는 중간에 인공지능을 재학습시킬 수도 없습니다. 경기 중에는. 물론 경기 시작 전에는 일정 시간에 그 일종의 몸을 푼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시간을 주어집니다. 인간 팀들한테는. 근데 경기 중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기 중간에 얼음은 계속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슈는 뭐냐면 학습 관점에서 본다면 재학습 없이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측면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수만 아니면 수백만 뭐 수억 번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샷이 필요하죠. 샷, 그러니까 투구라는 거죠. 실제 환경에서 수백만 번의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보통의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실적 컬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역시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사실적으로 잘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과의 간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갭은. 그리고 실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갭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이 실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이제 컬링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투 리얼 월드 이슈라고 부르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슈를 태클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DRA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어댑티브 DRA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재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재학습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리얼타임으로 아이스 리딩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아이스 리딩이라는 것은 실제 컬링 선수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인간들도 하는 거죠. 경기를 하면서. 근데 인간들은 매 경기, 매 컬링 경기장마다 빙판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면서 느끼면서 그 아이스 리딩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고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라인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A의 결과를 보시면 DRL 기반의 어댑테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학습이 잘 되어서 거리 오차가 매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를 보시면 적응이 없는 모델과 그냥 룰 베이스드의 적응 모델에 비해서 임의로 구성된 non stationary 컨디션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안정적으로 거리 오차를 감소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해드렸다면 이건 실제로 경기장에서 얼음판 위에서 컬링 경기장 안에서 얼마나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잘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톤에다가 인도어 GPS 센서를 소형 인도어 GPS 센서를 붙여가지고 컬링 스톤에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경기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경기 중에서는 어떤 외부 센서를 활용하지 않고 선수분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동등한 스톤으로 게임을 했고요. 이 실험은 단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가 잘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컬링 경기장에서 투구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가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그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이 평균 거리 오차가 약 1.5m 내외입니다. 근데 이 1.5m면 오차가 꽤 많이 나네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투구 정확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결코 국가대표급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들도 경기장에서 투구하는 거에 오차의 평균을 대보면 1.5m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저희가 빙판에 잘 적응하고 있다. 즉
아이스 리딩이 웬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미케니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로봇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린다면, 저희 로봇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하나는 로봇 자체를, 컬링 로봇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는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리서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션 컨트롤, 그다음에 드라이빙 컨트롤, 이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일반 로봇하고 달리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얼음판 위에서 로봇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 정밀 제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드를, 이게 머리를 세웠을 때고요, 머리를 접어서 앞으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능을 저희가 설계를 넣었냐면요, 이거 2m 가까이 되는 헤드를 세우면 달릴 때, 빙판 달릴 때 중심이 굉장히,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만 경기장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헤드를 세우고, 결국 투구할 때는 투구 로봇이 헤드를 접어서 여기 있는 접은 형태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모션 컨트롤 같은 것은 결국 이제 정밀한 투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스톤을 돌려서 어느 순간 호그라인 앞에서 스톤을 놔야 되잖아요. 굉장히 정밀한 제어가 필요해요. 거기서 출발선에서 1도의 차이가 실제로 42m 전방에서는 몇 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드라이빙 컨트롤 측면에서는 얼음판 위에서 바퀴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랙션 컨트롤, 마찰 이슈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 부분이 컬링 로봇을 디자인할 때 고려된 부분이고요. 하드웨어 스펙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평균적으로 그 투구 로봇하고 그 스킵 로봇이 무게가 86kg, 90kg가 조금 안 됩니다. 성인 일반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고요. 가로 세로가 80cm, 100cm가 되고요. 높이는 최대 다 올리면 헤드까지 하면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스킵 로봇이나 드로우 로봇이나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이 생겨서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미끄러지지 않는 걸 처음에 트랙션 컨트롤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미끄러지죠. 근데 이건 미끄러지지 않고 바로 정면을 가지 않습니까? 이 트랙션 컨트롤 이슈가 왜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저희가 이 내용은 아이로스의 로보틱스 하는 컨퍼런스 발표를 했고요. 이 이제 트랙션 컨트롤, 얼음판 위에서 트랙션 컨트롤 이슈를 저희가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이제 저희가 이게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로봇이 저희가 프로토타입에서 계속 모양을 바꿨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셀프 로컬라이제이션, 로봇 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경기장 안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비전 센서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그 라인을 또 인식하는 것도, 학습시키는 것도, 지금 여기 이제 이천에 있는 컬링장인데요. 저희 연구원들이 거기 가서 그 호그 라인 릴리스를 실험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컬리의 프로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지금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스트래티지 플래닝하는 걸 결국 이제 무선으로 바깥에 있는 서버에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서버는 저희 그 데이터 센터는 고려대학교에 있었고요. 고려대학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 네트워크를 타고 이천의 컬링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PC를 통해서 무선으로 다시 로봇에 정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톤의 트래젝토리를 비전으로 판단하고 추적을 하고, 그 정보를 고려해서 그 어느 궤적으로 가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투구를 할 때 그걸 이용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던져보고 타겟에 있으면 이제 타겟에 오게 되고, 좀 빗나가기도 하고, 이 경우는 이제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기도 하고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구하기 전에는 헤드를 접고 달리고 스톤을 릴리스하고요.
이게 이제 호그라인에서 넣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엄격히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스톤을 넣으면 스톤이 결국 이제 전략대로 와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상대방 스톤도 이쪽에 나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쉬운 판이죠. 그러니까 돌아서 이 근처에다 이제 안에다 들어와서 갖다가 놓고 이렇게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오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오디오가 안 나니까 죄송합니다. 좀 나오나요? 지금 어, 지금 좀 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기 플레이하는 걸 비디오를 저기 시연회 했을 때 비디오를 찍어놓은데요. 이게 PC 쪽에서는 결국은 전략을 생성하고요. 투구할 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놔야죠. 벌리고 놓고 결국은 이제 경기 중간에 저희가 이제 상대 팀과 경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걸 피해서 삥 돌아서 들어가는 건 직선으로 가면 부딪히니까 삥 돌아서 결국은 이제 이 안에 집어넣는 굉장히 완벽하게 성공한 그런 투구입니다. 이 경우는. 근데 이제 이건 완벽한 경우고 이제 정작 우리가 IC 컨디션을 잘못 읽었을 때는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그 고등부 1등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그 국가대표하고 처음에 경기하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성능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부 1등 팀하고 고등부 1등 팀은 스위핑을 허용하고 저희는 핸디캡을 스위핑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을 생성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파라메터를 그리고 이제 전략을 히든 스테이를 하라. 히든 스테이는 결국은 방해되는 상대방 스톤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에 이제 내 스톤을 집어넣으라는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투구의 속도와 방향과 컬을 주는 겁니다. 세 개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보죠. 그렇게 되나? 히든 스테이 전략이 성공하되나? 이거 밀어내야 됩니다. 이 친구. 쳐서 밀어냈습니다. 자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나름대로 이제 이 그때 당시에 데모 이 학생부 고등부 1등 팀이랑 했던 것은 2018년 3월 8일 날 저희가 게임을 했었고요. 그 뒤로도 저희가 꾸준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 상비군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본 연구에서는 이제 커링 로봇 중에 사실 그러니까 스위핑 로봇은 저희가 공개를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주장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과 투구 로봇 두 개만 보였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스위핑 로봇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위핑 로봇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앞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얼음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를 힐끗 보면서 스톤을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스톤을 피해가면서 건너뛰어가면서 하는 기술을 만든다는 게 현재 기술로는 저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스위피 로봇을 구현했지만 그게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학술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서 나갈 때 저희가 이제 국가 대표급 선수들하고 경기한 것은 저희가 공개를 했거든요. 데이터를 다 공개를 했는데 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기 보면 매치 B로 나온 게 저희가 4대 0이죠. 4대 0으로 압승했는데 이게 2019, 2020년 시즌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치 D가 이 팀은 우리 이제 휠체어 컬링 팀이라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휠체어 타신 분들 있잖아요. 휠체어 컬링 팀 국가대표 팀들하고 상비군 팀들하고 저희 게임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팀들하고도 저기 나머지 팀은 이제 경기도청, 전북도청 팀이고요. 이 컬링 팀이 사실 상비군 팀이 실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북도청 팀을 많이 아실 텐데 그 상비군 팀들이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우수합니다.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팀
로봇들과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투구 오차, 아래쪽에 있는 게 투구 오차 결과를 저희가 측정한 건데, 저희가 제안한 그 투구 오차 자체가 제안한 어댑티브 딥 리인포스드 러닝 방법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아이스 리딩을 보여준다. 즉 안정적인 오차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비디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비디오가 왜 안 들어가지 혹시? 돌아가는 거. 소리가 들리면 좋을 텐데. 소리가 저는 안 나오네요. 소리 나옵니다. 소리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상비군 그 휠체어 로봇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게임하는 비디오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국가대표거든요. 저분들이 세계대회에 나와서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저분들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투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컬링 로봇의 철학하고도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했는데 저희 그 팀은 스위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컬링 휠체어 컬링 팀은. 백까지 있으니까 나 들어오라. 굉장히 정교합니다. 저분 투구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일단 스톤 하나 밀어냈고요. 그럼 이 전략을 생성하고, 전략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리턴이죠. 이건 의정부 컬링장입니다.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는 저희가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처에서는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발표한 그 논문을 소개를 따로 해줬고요. 저희가 논문은 사이언스 로보틱스 나갔고, 이제 영광스러운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그날 일면에 저희 연구 성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날 그때 대법관 그 여자 대법관 돌아가신 날 있잖아요. 그날 이게 일면에 기사 나가면서 저희 인터뷰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날 더 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에도 저희 연구 성과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딱 40분 됐죠? 시간 네. 예, 예. 너무 훌륭한 연구 성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신경망, 컴퓨터 공학, 로봇, 제어, 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개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지식을 다
두루두루 배워야 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느 수준까지 배워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됩니까? 네, 예, 아이 뭐 저도 뭐 연구를 하지만 제가 뭐 연구하는 게 제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하진 전혀 않고요. 이제 마침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할 때는 저는 이제 패턴 인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막 나와서 좀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뇌공학과란 과가 저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뇌공학과란 과로 소속이 변경돼서 거기서 뇌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배웠고 그 공부를 좀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이 조금 쌓여서 하여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뇌하고 이제 AI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무슨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지식이 쌓여서 연구를 한 건 결코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들을 조합해서 제 문제에 적용해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 하창수 유니스트에 있는 연구원님입니다. 컬링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오토마타를 이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컬링 게임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네. 오토마타를 이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시는지요? 그게 이제 오토마타라는 건 일종의 룰 베이스드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여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적인 몬테카를로 게임 트리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수를 거대한 게임 트리 서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건 무한대의 수가 있잖아요. 그 무한대의 수를 마치 우리가 이제 아주 심플한 디스크리트한 게임인 바둑예를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바둑하고 컬링을 게임하면 그 비교하면 컬링은 컨티니어스 스페이스에 수를 두는 게임이고요. 바둑은 격자 19 by 19 격자 위에 수를 두는 게임이기도 훨씬 더 쉬운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파고에서 어떻게 그 전략을 세우는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그런 게임 트리 서치를 하는데 그 안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룰 베이스로 하면은 오토마타로 하면 간단하긴 되겠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건 옛날에 구현해 봤는데 그런 오토마타 형태가 아닌 이런 딥러닝 기반의 게임 트리 서치를 통해서 전략을 자동 생성했습니다. 답변이 네,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디모대 서울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프로젝트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봇의 스펙을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86kg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무거워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로봇의 무게를 무겁게 제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무겁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배터리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상당히 한 반 가까이는 배터리 무게일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 한 게임이 최대 한두 시간 정도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배터리를 그 안에 넣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게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되는 게 이게
그 헤드가 올라가면 꽤 이제 높아지니까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무게는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디자인 하다 보니까 무게가 한 사람 몸무게, 근데 사람 성인 몸무게보다는 아주 더 무겁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80 몇 킬로, 100킬로는 안 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배터리 무게와 전체 로봇의 무게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어, 이 컬링 로봇 후속 과제로 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어, 저희는 뭐 기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 랩에서 하는 연구 중에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게 뇌에서 정보 처리 모델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외부 세계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응용 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넓힌다 그러는데 저희 이제 연구실 내에서는 그 결국 학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식을 결국은 컨셔스니스 자체를 디지털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쪽에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컨셔스니스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외부 세계와 인터페이스를 어떤 뇌에서 정보 처리만으로 뇌에서 신호에 대한 분석만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큰 연구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연구로서 이제 뭐 몇 가지 잘 자란 연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논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네. 그 발표하신 그 혁신적인 구조가 지혜 사고를 모델링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 이 구조가 일반 상황에 확장해서 좀 사용될 수 있는지 지금 뭐 다양한 뭐 CNN 뭐 아키텍처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그 조미수 교수님이 어, 뭐 트랜스포머나 뭐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발표하신 그 구조가 어, ENA, 네. ENU가 뭐 다른 영역에 일반적인 영역에 어떠한 장점을 갖고 활용될 수 있는지 혹시 말씀 글쎄, 뭐 있나요? 어,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죄송합니다. 어, 그게 이제 저희가 EN이라고 한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시스템은 미니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미니내 그 학습 기능을 강조한 것은 이제 그 미로 찾기, G 미로 찾기, 그 실험 하나 가지고 저희가 그게 이제 학습할 수 있다. 뭐 그 안에 이제 원샷 러닝 개념도 들어가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개념도 들어가고 한다는 걸 입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용 분야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희가 앞으로 더 찾아봐야 할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대단한 뭐 세상에 많은 문제를 푸는 연구라기보다는 그 축으로의 하나의 시작에 해당되는 뭐 기초 연구라고나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픽을 두 개로 완전히 동떨어진 걸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뒷단의 발표는 컬링 로봇 학습은 완전히 응용의 극단을 간 거고 앞단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기초 이슈를 저희가 건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가 결코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먼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단의 그 결국 ELU 자체는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 돼야지 될, 확장이 돼야지 될 기초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속에 좋은 논문들이 또 좋은 연구가 나오겠죠. 저희가 한 연구는 그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첫 번째 강연은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직접 우리 이성환 교수님 메일로 드려도 되는 예, 거죠? 예, 예.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좋습니다. sw.lee@korea하고 korea.ac.kr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